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맹큐의 경제학 챕터 14장 경쟁시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기업의 생산 함수와 생산 비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업이 생산자로서 참여하는 공급자로서 참여하는 그 시장과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또 시장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참여를 하겠죠. 네, 그렇게 시장 전체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여있는 그 마켓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챕터 14장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재미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20% 인상한다면 주유소 매출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가격을 올린다 하면은요, 사람들이 뭐야, 딴 데는 1,500원 하는데 이쪽은 막 한 1,700원에 그러면 차를 몰고 주유하던 사람들이 뭐야, 다음 주유소는 1,500원인데 여기는 1,700원이네? 그 20%니까 거의 1,900원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 딴 데 가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다른 주유소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줄어드는데 수돗물의 경우에는 가격이 20% 올라도요, 판매량을 그다지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잔디에 물을 주는 횟수를 줄이고 샤워기를 물을 조금씩 쓰는 거야. 이제 쫙 틀어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 틀어서 잠깐 머리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감다가 나중에 잠갔다가 다시 틀고 아껴 쓴단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급자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시장하고요, 휘발유 시장하고 수돗물 시장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휘발유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여러 곳에 주유소가 있지만 수돗물을 파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런 걸 보려고 합니다. 324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주유소처럼 경쟁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행동을 살펴볼 겁니다. 주유소와 같이 돼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수요와 공급자가 시장 규모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이들은, 그쵸, 이 주유소 같은 경우 보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공급자예요, 생산자. 공급자들도 충분히 많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자예요, 수요자. 수요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얘기할 텐데 요 시장에 참가하는 공급자나 수요자가 거기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야. 시장하면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 그러니까 이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 규모에 대해서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해서 개별 기업들의 뭐라고 할까?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개별 공급자요, 기업의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니까 영향력이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향력이 작다. 그럼 뭐에 대한 영향력이 작으냐라고 하면은요, 뭐에 대한 영향력이 작아요? 맞아요. 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앞에 가격에 미치는 이렇게 영향력이 작은 거예요. 자, 이런 시장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요, 그러니까 시장에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작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계속 쓸 용어인데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작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지배력이 작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면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시장 지배력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주유소와는 달리 수돗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돗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거는요, 시장 전체에 물건을 사겠다는 소비자들은 되게 많다니까요. 수요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요자 이렇게 충분히 많이 있는데, 자, 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독점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홀로 독자를 쓰는 거예요. 모노폴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전체에서 색깔을 뭐로 할까요? 이렇게 독점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독점 기업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으면 그런 경우는 독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격 올리면 줄긴 줄겠지만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뭘 볼 거냐 하면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분석을 할 겁니다. 이 주유소가 지금 경쟁적이다, 시장 구조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조가 우리는 컴피티티브하다, 경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이런 경쟁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알았어, 알겠는데 야, 그래서 경쟁이라는 말이 뭐야? 그거를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경쟁의 개념 한번 봅시다. 경쟁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쟁이란, 자, 경쟁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네, 그걸 봅시다. 자, 우선 경쟁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A번 경쟁의 의미. 자, 경쟁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네, 거기 보시면 컴피티티브 마켓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게요. 경쟁의 정도가 퍼펙트라는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엄청나게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거기 한번 보시죠. 바로 밑에 점띵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면 첫 번째 특징은요. 자, 우선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가 기업의 수가 아니면 소비자와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점띵 두 번째 보세요. 자,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물건이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물건 자체가 공급되는 상품이라고 할게요. 재화나 서비스가 상품이 우리는 동질적이다,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대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들도 많고요. 생산 공급하는 물건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줄에 한번 보세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냐면 어느 개별 소비자나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에 의해서 개별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거기 보시면 시장 가격에 결정되면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개별 경기자라고 할게요. 아니면 기업이라고 할게요. 기업이라든가 개별 소비자들은 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다음 줄에 보시면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음 줄에 가볼게요. 대표적인 시장 뭐가 있을까요? 예, 그나마 찾는다고 하면은 거기 보니까 우유시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우유시장 이렇게요. 아니, 여러분들 뭐 우유도 유기농이 있고 좀 나름대로 신선하고 어떻게 된 건 비싸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하죠. 우유를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와 같은 시장이 좀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 결정되면 내가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인데 우유를 조금 더 생산한다 해서 가격이 요동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시장에다가 요 특성 두 가지에다 하나 더 들어갑니다. 325페이지가 보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요 정도에서 하나 더 추가적인 조건이 더 필요해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입과 엔트리와 시장에서 엑시트해서 나가는 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데 장벽이 없는 거야. 진입 장벽이 없고 퇴출 장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는 것은요. 자, 두 줄 내려가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 보세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조건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이 가격 수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것은 자, 다음 줄에 밑줄 치세요. 장기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뒤에 나중에 장단기 시장의 균형을 얘기할 텐데요.
진입장벽이 있어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거나 퇴출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단기고요. 쉽게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거를 우리가 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수용자와 관련된 문제는 요거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얘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장기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기다 그러면 진입과 퇴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쟁시장과 관련된 개념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경쟁시장과 관련된 기업의 어떤 수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완전 경쟁시장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입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바카 가족의 농장이 있습니다. 바카 쓰더니 바카예요. 바카 농장이 있네요. 자, 뭐를 생산합니까? 라고 하면 이 농장에서는요, 우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장이 있네요. 농장이 있어요. 하는 김에 농장, 뭐 이렇게 농장이 있어요. 이렇게 농장. 그래서 풀들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뚝도 이렇게 있고요. 뭐 소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도 있어요. 집. 괜히 그리고 있어요. 뭐 이미 한 김에 조금만 그려 봅시다. 집. 아유, 집을 뭐 맨날 이렇게밖에 못 그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 여기서 이제 소들을 키워가지고 우유를 생산합니다. 소는, 그리지 말걸. 아무튼 그렸어요. 그냥 그렸어. 뭐야, 돼지가 됐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우유를 Q만큼 생산하고요. 그리고 시장 가격 P로 팔린다라고 할게요. Q만큼 생산하고, 이거 시장에 내다 팔 때 우유의 생산량이 Q고요. 생산량. 그리고 우유에 대한 가격, 이 시장에서 이제 주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러면 이 우유 공장에서, 바카 농장에서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토탈 레버뉴라고 하면은, 우리 잠깐 봤었죠, 앞에. 이렇게 보시면,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게 P 곱하기 Q가 바로 이 바카 농장의 총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 1갤런당 얼마요? 얼마에 팔려요? 거기 보니까 6달러가 되고요. 그래서 가격이 6달러가 되고 1000갤런을 판매했다고 하면은 1000갤런을 판매했으면 그러면 6달러짜리 1000갤런 팔았으니까 P 곱하기 Q는 여기 보시면 6달러짜리 1000갤런을 팔았네요. 그렇게 하면 총 수입은 6,000달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죠. 근데 이 바카 농장에서 생산하는 그 우유는요, 전 세계 시장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양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작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 시장에서 결정된 우유의 가격이 6달러잖아요? 그럼 바카 농장은요, 이 지구 전체에서 아주 조그만 요 영역만 이렇게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우유 시장의 가격은 바카 농장이 생산해서 파는 우유 양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생산량을 여기에 뭐 1000갤런에서 2000갤런으로 늘렸다? 별로 개인의 어떤 총 수입에는 영향 받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세계 시장에서 결정된 우유 시장에서의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한강물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고 한강물의 수위가 막 변해요? 홍수가 나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주식을 한두 주 산다고 막 주가가 요동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장에서 바카 공장은 어떤 의미냐? 개미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바카 공장과 관련된 총 수입과 평균 수입 그 그래프와 이런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그 여러 가지 총 수입과 한계 수입 그리고 평균 수입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Q가 있고요. 그다음 가격 P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총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총 수입은 P 곱하기 이거 그냥 곱하기는 뺄게요.
P 곱하기 Q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생산을 하나 하고요. 2개 하고 3개 하고 갤런 이렇게 있는데 그냥 1, 2, 3으로 할게요. 가격은 얼마라고요? 6달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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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장에서의 가격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이 고정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음에 시간에 이제 독점 시장 볼 텐데 거기서는 큰 손이야. 개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1 곱하기 6, 6 곱하기 1 보시면 되겠죠. 6 곱하기 1, 6 곱하기 2, 6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다음에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에버리지 레버뉴인데요. 이거는 총수입 벌어들인 거를요. Q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평균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총수입 나온 거를요. Q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6이죠. 이게 하나 생산했으니까 1로 나누고요. 요건 6 곱하기 2잖아요. 그걸 또 2로 나누면 6만 남겠지. 아무튼 12를 2로 나누고 18을 3으로 나누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6. 얘는 어떻게 됩니까? 6. 얘는 어떻게 됩니까?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계 수입을 한번 볼게요.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총 수입이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계 원리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추가적으로 한 단위 이렇게 증가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입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니? 라는 거예요. 자, 생산량을 하나 했을 때 6이었는데 2개 하면 12가 됐어.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총 수입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12에서 6을 빼면 되는 거죠. 6이잖아, 6.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쓰면 더 좋긴 하지만 그냥 여기다 쓸게요.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총 수입은요. 우리가 P 곱하기 Q인데 이 P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6달러로 고정되어 있어요. 6Q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R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평균 수입은 TR을 Q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P로 바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6 이렇게 돼 있고요. MR은 TR을 Q로 미분하는 겁니다. 자, TR을 Q로 미분하면 이거 그냥 또 6 아닙니까? 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수입과 관련한 여기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326페이지에 거기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거기 보시면 자, 거기 평균 수입은 그 재화의 가격과 같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한계 수입, 마지널입니다. 마지널, 요건 한계니까 마지널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한계 수입은 말 그대로 생산량을 한 개로 할게요. 한 개 더 어디셔널이요. 추가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추가시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니?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추가로 증가시 이게 델타 Q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입의 증가분 그걸 바로 한계 수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 수입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재화의 가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분석할 때 사용할 거니까 좀 잘 특징 체크해 두도록 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완전 경쟁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이라는 의미가 뭐야?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해?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종사하는 박하 농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요. 총 수입과 평균 수입, 한계 수입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거기 보시면 2절에 해당하는 이윤극대화랑 경쟁기업의 공급곡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